아저씨, 또 올게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하늘공원 묘역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묘비를 적시고 바람이 떨어진 은행잎을 밀어갔어요. 저는 태광그룹 회장 강무진 61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묘역 15구역 3열 12번 아들 강서준의 묘 앞에 섰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사진 속 32살의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서준아, 아빠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묘비 옆에 낡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꽃잎이 시들어 갈색으로 변했고 줄기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을까? 국화 옆에 편의점 컵라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열리지 않은 채 빗물이 플라스틱 뚜껑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라면 용기 옆에 작은 손자국이 흙에 찍혀 있었어요. 어린아이 손바닥만 했고 손가락 5개가 또렷했습니다. 아이가 다녀간 거야? 등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묘역 계단 아래에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는 낡은 분홍색 파카를 입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큰 회색 후드티를 걸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또 올게요. 여자아이가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여 절했어요. 남자아이도 따라서 절했습니다. 두 아이의 절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서준이를 아는 아이들인가? 여자아이가 묘비 앞에 무언가를 놓았어요. 낡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줄기가 구부러져 있었고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방금 본 그 국화가 이 아이가 놓은 거였구나. 남자아이가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600원짜리 라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묘비를 향해 다시 한번 절하고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두 아이가 멈춰 섰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뒤로 숨기며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망가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손을 잡아 끌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기다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는 뒤를 쫓았지만 두 아이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역 입구까지 달려갔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숨이 차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대체 누구지? 서준이와 무슨 관계일까?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묘로 돌아와 아이들이 놓고 간 국화와 컵라면을 다시 봤습니다. 라면 용기 옆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다해, 도현.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준이가, 아이가 있었다는 건가?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 씨, 지금 당장 묘역으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묘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아, 너 아빠였니?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빗속에서 묘비만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20분 뒤 검은 벤츠 한 대가 묘역 입구에 멈춰 섰어요. 비서실장 최도진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라면 용기를 건넸어요. 이 글씨 보이지요?
최도진이라면 용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의 도현. 최도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 설마. 아이 둘이 여기 다녀갔어요. 7살쯤 된 여자아이와 5살쯤 된 남자아이. 이 아이들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묘역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도진이 묘역관리사무소로 달려갔어요. 저는 묘비 앞에 남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내가 숨긴 비밀이 이거였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들의 웃는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과 서준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최도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CCTV에서 두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비서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로 갔나요? 성북구 쪽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 다시 나타나면 미행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요.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최도진이 다시 연락했어요. 회장님, 아이들을 따라왔습니다.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주소가 떴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8-12 산동네였어요. 지금 갑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고 출발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낡은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도진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골목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시멘트 계단이 울퉁불퉁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어요. 길 양옆으로 화분과 빨랫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최도진이 가리킨 곳은 반지하 집이었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이씨 성만 적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10분 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본 그 아이였어요. 아저씨예요. 어제 묘역에서 본. 문이 빠르게 닫혔습니다. 가세요. 우리 엄마 집에 안 계셔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싫어요. 가세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최도진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물러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어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런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요. 명함 한 장을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안에서 대답은 없었지만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골목을 내려오면서 집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지? 왜 저렇게 숨어 사는 거지? 차에 올라타 최도진에게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나요? 네, 슈퍼 주인한테 들었습니다. 저 집에는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이 산답니다. 여자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고 아이들이 심부름을 다닌다고 하더군요. 여자의 이름은 이가온, 34입니다. 이가온, 서준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 더 알아봐요.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진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이가온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이가온, 나이 34세,
직업 전직 간호조무사. 6년 전 희망병원에서 근무했고 강서준 상무와 같은 시기에 그 병원을 자주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희망병원. 서준이가 건강검진 받던 곳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5살입니다. 하지만 최도진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죠?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무국적 상태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이라고? 이가온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간 병원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 아이들은 정말 서준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저는 다시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기침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약하고 쉰 목소리였어요. 저, 며칠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이가온이었습니다. 긴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강서준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가온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문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무진입니다. 강서준의 아버지입니다. 이가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어요. 낡은 소파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 이불이 개켜진 작은 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가온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이가온은 맞은편 방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요? 학교, 아니, 도서관에 갔어요. 학교가 아니라 도서관. 출생신고가 안 돼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거였어요. 이가온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서준이의 아이들인가요? 이가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글자 대답이었지만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키웠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이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 씨가 회장님 가족들이 반대할 거라고 했어요. 재벌가와 평범한 간호조무사의 결혼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눈물이 이가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출생신고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서준 씨 이름으로 신고하면 회장님께 알려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제 이름만으로는 아이들이 혼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준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 손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왜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의심한다는 걸 알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최도진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사용한 종이컵과 머리카락을 채취했어요.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하고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결과가 나왔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99.9%. 제 손주였습니다. 서준이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도진이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최도진이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다시 봤어요. 99.9%. 거의 확실했습니다. 내 손주였다고. 6개월 동안 나는 몰랐다고. 서준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서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1해를 살면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습니다. 왜 아들은 이 사실을 숨긴 걸까요? 2024년 10월 29일 저는 다시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 결과서를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가온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방 안에 들어서자 두 아이가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자아이 다혜와 남자아이 도연.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인사드려. 이분은 이가온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서준 아저씨의 아빠예요. 다혜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우리 아빠의 아빠.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나는 강무진이라고 해. 너희 아빠 강서준이. 내 아들이야. 다혜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알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별이 됐대요. 도연이 말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가온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아, 잠깐 밖에서 놀다 와. 여기. 이가온이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다혜에게 건넸어요. 슈퍼에서 사탕 사 먹어. 네, 엄마. 두 아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가온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건넸어요. 99.9%. 아이들은 제 손주가 맞습니다. 이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키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 가족이 반대할 거라고. 그래도 손주입니다. 내 손주를 이렇게 반지하에서 굶주리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가온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자격?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전 그냥 고졸 간호조무사예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서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어요. 이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 씨는 제게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준 씨 이름으로 하면 회장님께 알려질 거고 제 이름만으로는 아이들이 혼외자가 돼요. 서준 씨는 결혼신고를 하고 싶어 했지만 전 두려웠어요.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서준 씨가 힘들어할까봐. 이가온이 울먹였어요. 그래서 미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사고가 났죠. 제가 대신 말했어요. 이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가온 씨,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 손주이고 당신은 제 며느리입니다. 이가온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서준이가 사랑한 사람이고 제 손주를 낳아준 사람입니다. 이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집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 손주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가온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다혜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탕 샀어. 다혜가 사탕 2개를 흔들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서준이를 닮았습니다. 서준은 왜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2024년 10월 30일 이가온이 입원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이가온은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가온 씨, 제가 다가가자 이가온이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아이들은? 최 실장이 돌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행이에요. 이가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이상 소견이 보여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가온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가온 씨, 왜 병원에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한마디 대답이었어요. 아이들 먹이고 집세 내고 나면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가온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서준이가 언제부터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이가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고 나기 전날이었어요. 전날이요? 네. 2024년 4월 17일 밤 서준 씨가 전화했어요. 이가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가온아,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야. 우리 결혼하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이 이가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괜찮을까? 회장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물었죠. 서준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가족이잖아. 이가온이 흐느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 씨가 회사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준이가 나한테 말하려고 했구나. 아이들 이야기를, 결혼 이야기를. 왜 사고 후에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장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서준 씨가 제게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신고도 안 했고 아이들 출생신고도 안 했고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애인이었을 뿐이죠. 이가온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서준 씨 무덤에 가끔 가서 인사하고 아이들이랑 셋이서 살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이가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서준아, 넌 말하려고 했구나.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2024년 11월 1일 이가온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가온과 아이들을 이사시켰어요. 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회장님, 너무 큰 곳이에요. 이가온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 손주들을 위한 겁니다. 다혜와 도연이 집안을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엄마, 방이 2개나 있어. 우와, 베란다도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가온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천만에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가온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서준 씨가 제게 준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상자를 열자 사진 몇 장, 편지 봉투, 그리고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이요. 서준 씨가 제게 보여준 건데 회장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폴라로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서 흐릿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또렷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옆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나야. 1994년 가을, 제가 30살이던 해였습니다. 회사 술자리 후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잠깐만요. 이 사진 속 여자는 제 어머니예요. 이가온이 조용히 말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네. 어머니는 그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대요. 회장님이 차에서 비틀거리며 나오시는 걸 보고 달려갔대요. 이가온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택시를 세워서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셨대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치료받게 해드렸대요. 회장님은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셨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하셨대요. 기억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간호사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운전을 계속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였군요. 고개를 떨군 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전 젊은 간호사. 그분의 딸이 제 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제 손주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0년 전이요. 암이었어요. 그랬군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사진을 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 사진을 보여줘라고요. 이가온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서준 씨를 만났을 때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준 씨가 이 사람 우리 아버지야라고 하더라고요. 서준이가 알고 있었군요. 네. 서준 씨는 말했어요. 이건 운명이야. 내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구해줬으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은인의 딸, 제 아들이 사랑한 여자, 제 손주의 어머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가온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왜 사과하세요? 은인의 딸을, 제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요.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가온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아, 넌 알고 있었구나. 이 모든 인연을, 폴라로이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은 우연이었을까요? 2024년 11월 5일 이가온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의사와 마주 앉았어요. 보호자분, 환자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폐암입니다. 말기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기라고요? 네. 이미 림프절과 간으로 전이 됐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여명이 석 달 정도입니다. 석 달. 숫자가 귀에 맴돌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얀 폐 사진 속에 검은 그림자가 퍼져 있었습니다. 환자분께 알려드렸습니까? 아직입니다. 보호자분과 먼저 상의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석 달, 고작 석 달이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가온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어요? 네. 나쁜 소식이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가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석 달. 그렇군요. 이가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놀라웠어요. 이가온 씨,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예상했어요. 예상했다고요? 몇 달 전부터 알았어요. 몸이 이상하다는 걸. 기침이 멈추지 않고 피가 섞여 나오고 몸무게가 계속 줄고.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이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확인하는 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요? 서준 씨는 이미 없고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이가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이들은 어떡해요?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가온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정말요? 약속합니다. 이가온이 흐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이라도 최대한 늘려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왜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엄마가 곧 죽는다는 걸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제발이요. 제가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이가온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몸은 더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어요. 엄마, 왜 머리카락이 빠져? 다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머리 스타일 바꾸려고 그래. 예쁘지? 응, 예뻐.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가온 씨, 석 달. 고작 석 달밖에 안 남았다니. 시계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카운트다운이었어요. 2024년 11월 말 이가온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떠난 후에 아이들 출생신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서준 씨 옆에 묻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옆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온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약속합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3달 안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15일 저는 서준이의 사고 기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6개월 전 2024년 4월 18일 오전 8시 30분 서초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강서준 상무 차량과 트럭의 충돌, 경찰 조사 결과 단순 교통사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준이는 운전을 조심하는 편이었는데 최도진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진 씨, 서준이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있습니까? 경찰이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구해보세요. 원본으로. 알겠습니다. 사흘 후 최도진이 USB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구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2024년 4월 18일 오전 8시 20분. 서준이의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었어요. 그런데 백미러에 트럭 한 대가 보였습니다. 거리를 좁히며 다가왔어요. 서준이의 차가 차선을 바꿨습니다. 트럭도 차선을 바꿨어요. 다시 차선을 바꿨습니다. 트럭도 따라왔어요. 이건 추격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서준이의 차가 좌회전했어요. 트럭이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가속했어요. 서준이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밀어붙이기. 서준이의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영상이 끊겼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의였어. 누군가 서준이를 죽이려고 했어. 최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트럭 번호판이 보입니다.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습니까? 포렌식 팀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사고 당일 통화 기록도 구해보세요. 누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최도진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트럭 번호판은 서울 34너 5483입니다. 소유주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물류회사입니다. 그 회사 조사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이틀 후 그 트럭이 폐차됐습니다. 폐차? 네. 급하게 처리됐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통화 기록은요?
사고 당일 오전 8시 10분 강서준 상무는 강도혁 전무와 통화했습니다. 도혁이? 조카 강도혁. 제 동생의 아들이자 그룹 전무였어요. 통화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통신사에 요청했지만 내용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은 3분 20초였습니다. 사고 20분 전에 도혁이와 통화했다고? 네. 뭔가 이상했어요. 도혁이를 조사하세요.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며칠 후 최도진이 다시 왔습니다.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강도혁 전무는 사고 전날 그 물류회사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억? 네. 계좌 추적 결과 그 돈은 사고 직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도혁이가 서준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카가 조카를 죽였다고?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알겠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도혁아,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혁은 왜 서준을 죽인 걸까요? 2024년 11월 20일 최도진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강서준 상무 명의로 사고 직후 이상한 금융거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래죠? 사고 당일 오후 서준 상무 계좌에서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00억? 네.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서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서준이가 죽은 날에? 네. 정확히는 사고 나고 5시간 후입니다. 말이 안 됐어요. 서준이는 그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송금이 가능합니까? 누군가 서준 상무의 인증서를 사용했습니다. 해킹이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미리 빼돌린 겁니다.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도진이 말을 멈췄어요. 누굽니까? 강도혁 전무입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법무팀과 포렌식팀이 3주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 자식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도혁이가 서준이를 죽이고 돈까지 빼돌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후계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서준 상무는 사고 일주일 전 회장님께 후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혁 전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후계자로 지명될까봐 두려웠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제거한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설 수 있을 만큼.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혁을 불렀습니다. 삼촌, 부르셨어요? 도혁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41살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께, 무슨 일이세요? 자네, 서준이 사고에 대해 기억하나? 도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준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사고 당일 아침 서준이와 통화했다지? 네. 통화요? 그래. 오전 8시 10분. 3분 20초 통화했네. 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 그거요. 그냥 업무 이야기였어요. 무슨 업무?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6개월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죄송합니다, 삼촌. 그때 통화가 많아서요. 그렇군. 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뭔가 자네 계좌 거래 내역일세. 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고 전날 물류회사에 1억. 사고 당일 페이퍼 컴퍼니로 100억. 모두 자네 돈이지? 삼촌, 이게 무슨. 블랙박스도 복원했네. 트럭이 서준이를 추격하고 밀어붙이는 장면. 바보였어. 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삼촌, 오해십니다.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자네가 서준이를 죽였어.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그리고 돈까지 빼돌렸지. 아닙니다. 도혁이 소리쳤어요. 저는 안 했어요. 서준이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 마. 모든 증거가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도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삼촌, 제발.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겠네. 삼촌, 나가게. 당장. 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자네가 할 걸세. 도혁이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혁아, 왜 그랬니? 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요. 이 증거로 도혁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27일 태광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태광타워 대강당. 500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6개월 전 제 아들 강서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트럭이 서준이의 차를 추격하는 장면, 밀어붙이는 장면, 충돌하는 장면, 강당이 술렁였어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명이 한 사람을 비췄어요. 강도혁? 앞줄에 앉아있던 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깨. 저는 안 했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계좌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4월 17일 강도혁 전무는 물류회사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트럭이 다음 날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조작입니다. 도혁이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 화면에 통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강도혁 전무는 강서준 상무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나? 화면에 해외 송금 내역이 나타났어요. 사고 당일 오후 강서준 상무 명의로 100억 원이 송금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K맨 제도로.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강도혁 전무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도혁이 단상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안 했어요. 삼촌, 저를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가 자네를 가리키고 있어. 자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닙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도혁 씨, 살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도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강도혁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삼촌. 도혁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촌, 제발. 나를 삼촌이라 부르지 마. 저는 등을 돌렸어요. 가문은 피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네는 그 책임을 져버렸어. 도혁이 끌려나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여러분, 태광그룹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하게.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2024년 12월 3일 이가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 석 달 만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아이들 부탁합니다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다혜와 도연이 관 앞에 섰어요. 엄마. 다혜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일어나. 도연이 관을 흔들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아빠 만나러. 싫어. 엄마 가지 마. 다혜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온 씨, 약속합니다. 아이들 평생 지키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가온의 묘가 완성됐어요. 강서준의 묘 옆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묘비에 이가온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가온. 1990-2024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섰습니다. 서준과 가온. 이제 함께였어요. 저는 두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아, 가온 씨를 데려왔다. 이제 둘이 함께 쉬어라.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혜와 도연이 제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다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너희를 키울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연이 물었어요. 우리 학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음 달부터 학교 갈 거야. 와. 도연이 웃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도 정했어. 강다혜, 강도현. 이제 너희는 강서준의 딸과 아들이야. 정말이요? 다혜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이야. 출생신고도 다 했어. 이제 너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야. 두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고맙다.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서준아, 가온 씨,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묘비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봐요. 도연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7가지 색깔이 선명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보내준 거예요. 다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랑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단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 굵은 손가락과 다혜, 도연의 작은 손가락이 맞물렸습니다. 평생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1일 봄이 왔습니다. 다혜와 도연이 처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교복을 입은 두 아이가 현관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준아, 가온 씨,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드디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같은 날
태광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재단 설립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도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강서준 기금, 그룹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무국적 아동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교육 소외계층 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회장님. 이건 제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원했을 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서준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서준아,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마. 내가 지키지 못한 가온 씨와 아이들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 오후 저는 묘역을 찾았습니다. 서준과 가온의 묘 앞에 섰어요. 새로 핀 진달래를 두 묘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아, 가온 씨,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 갔어요. 강다혜, 강도연으로. 이제 당당한 우리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묘비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기금도 만들었어. 내 이름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서준아.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 아이들을 지킬게. 평생.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에 닿았어요. 가온 씨도 고마워요. 제 아들을 사랑해줘서, 손주를 낳아줘서.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들은 제가 지킬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혜와 도연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만났어요. 다혜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좋았구나. 선생님이 우리 이름 불러줬어요. 강다혜, 강도연.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았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네, 할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강서준 기금 운동장에서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국적 아동, 한부모 가정 아이들 50명이 모였어요. 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혜와 도연도 뛰어놀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최도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서준이가 원했던 거예요. 강서준 상무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아들이었어요.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다혜가 공을 차고 도연이 골을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봤어요? 도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봤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서준아, 가온 씨,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둘. 가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피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